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좀 떨리네. 예,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요. 오늘 참석해주신 시민사회단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오신 단체분들 성함을 잘 몰라서요. 단체 소개를 드리고 내빈 소개를 드리고 대표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줄에 김성원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경전철 시민모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성원 변호사님 대표님이세요. 네? 김성원 변호사님이 경전철 시민모임 대표시라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참교육 학부모 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의정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경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들이 없으시네요. 박수 쳐주세요. 노동당에서 오셨습니다. 의정부 YMCA에서 오셨습니다. 시청우체과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YWC에 오셨습니다. 고향 YWC에서 오셨습니다. 민주민생희망연대 김재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우리들부 박범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분은 소개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정부 경찰서 정보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친근한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 안 드린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대표자분들 나와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나오세요. 누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단체 대표님들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냥 저희가 우리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가 한 2년여간 이렇게 정말 거리에서 많은 이렇게 시민들, 의정부 시민들이 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자기 인적 사항까지 다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주민 발의를 했어요. 서명대도 하고 했는데 서명을 하고 또 주민 발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2년여 동안 오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석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올바른 정말 주민 자치 시대가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요. 토론을 통해서 정말 조례가 올바로 개정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활동해온 잠깐 활동 보고를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활동한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뽑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7일 날 의정부 협동 사회 경제 네트워크에서 조례 주민 발의 추진 제안을 했고요. 1월 10일 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설명회 개최를 구로 방사능 안전 지킴이 대표 강상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월 20일 날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청구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2월 9일 주민 발의 서명운동 발대식도 의정부 이성계 동상 앞에서 저희들이 발대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김익중 교수님 초청해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시청에서 했고요. 3월 6일 날 주민 발의 운동 중간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4월 25일 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보고대회 및 후원주점 개최를 하였습니다. 10월 14일, 16일 의정부시의회 방문 및 자치행정위원장 면담을 하였고요. 10월 27일 위 상임위에서 의정부시 거짓보고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5년 올해죠. 올해 5월 18일 날 지방자치 역해가는 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최경자 시의회 의장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5월 29일부터
시청 시의회 앞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앞에서 1인 시위 하였습니다. 6월 16일 김희서 의원 초청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 11월 초 의정부시 전역 순회 시민선전전 및 시위회 규탄 시위 1인 시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7일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저희가 방사능 조례 제정 보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데 방탄네트워크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열받는 영상도 있고요. 네. 정작 소개를 못 드렸네요. 그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 대표 첨부인 모경대 대표님이신가요? 첨부인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2부 순서로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러죠. 네, 2부 토론회를 진행할 건데요. 모경대 주민발의 대표 첨부인 모경대 대표님께서 2부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를 잘 못 봐서. 많이 오셨네요. 아까 다리. 하여튼 2부 토론에 잘 맡게 된 그 방사능 첨부대표이기도 하고 우동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모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든 간에 이제 저희가 주민발이라고 하는 정말 주민참여자치 시대에 어떻게 가장 꽃이라 얘기하는 주민발의를 했었던 방사안전급식 조례가 많이 지금 계약도 되고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객관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방사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좀 지역사회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자 이렇게 토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그 방사안전네트에서 교육팀장 맡고 있었던 우리 최혜영 부장님이 발제 맡아주실 거고요. 토론자는 저희들이 이제 법률제 검토는 이주영 변호사가 맡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제문까지 토론문까지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제 재판 과정으로 참석을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실 분은 우리 노동당의 우리 이한 부위원장님이 맡아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이렇게 내용들을 에너지 문제나 여러 가지 탄핵 문제까지 연관된 문제로 우리 이제 천주기 정의평화위원회 박진균 사무장이 좀 제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발제 끝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제안해 주셔서 여기서 나올 많은 의견들이 시의원들 또는 시장한테 좀 전달이 돼서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수정이 돼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방사능부터 좀 안전한 그런 의정부를 만드는데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자하고 발제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일단 발제를 20분 이내로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토론자분들 토론은 한 10분 내로 상대 안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10분 내로 이렇게 좀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방사안전급식 조례 제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 최혜영 우정 방사안전급식 네트워크 교육팀장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좀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네, 더워서 막 얼굴 벌겋어서 장소도 좁고 행사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발제는 20분까지는 아니고 제가 자료집에는 상세하게 좀 썼는데 PT 보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정부의 15개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정당이 모여서 의정부시 방사능 안전의식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출해서 현재까지 2년여 동안 활동을 해왔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조례가 이제 원안과 달리 저희 표현에 의하면 계약된 채로 통과가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또 그간의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야 되나요? 안 넘어가죠? 활동 경과는 아까 사회자분하고 또 동영상에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짚어보는 식으로 하고 그동안 저희가 2년여 동안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의정부 역사상 최초로 주민발의에 1만 명 이상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명을 성사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이 성과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례가 원안대로 되지 않고 수정 계약되어서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발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3대 중요한 주민 참여 제도 중에 하나인데 지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주민발의,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민주적인 실천을 높여내기 위한 그러한 사실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오히려 역으로 사실 그것을 해야 할 행정이나 의회는 그걸 오히려 좌초시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방자치나 주민 참여자치에 대한 무지로 결국은 이 조례를 아주 무책임하게 수정 계약시켰고 조례 제정을 주민 참여자치를 성숙시키려는 노력을 회피했다라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발의 당사자, 대표 청구인 또 수임인, 주민발의에 참여한 방사능 안전넷 단체 1만 명의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일관되게 배제되었고요. 대표적인 게 2014년 시의회 상임위에 최초로 올리기 전에 계속 브리핑 사전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그게 이제 묵살됐고 그 다음에 10월에 이제 보류됐는데 그 다음 해에 4월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고 그때는 5월에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약속했는데 그 거짓말을 다시 하셨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시의회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회피했고요. 9월 7일 요식적인 간담회를 거쳐서 9월 15일 날 주민발의 당사자들은 전혀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말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공개도 거부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에 저희가 참여해서 아까 동영상 보시면 본회의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이제 시의회 의장님 면담해서 유보를 하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부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통과 이후에 단체들이 다 이제 분노해서 거리로 나섰죠. 거리에 나서서 규탄 시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의회는 이제 경고, 각종 공문, 유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나 해당 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요약하자면 1만 명 이상 주민들이 주민발의한 안건을
좀 책임감 있게 의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도 하고 이런 소통을 해서 개정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거 전혀 거치지 않았고요. 일방적으로 결국은 아주 비민주적으로 조례를 개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2년간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철저히 배제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기자회견문에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의정부 지방자치 역사의 흑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 지방자치가 무색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이 굉장히 컸습니다. 방사능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데 애초에 이 조례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나중에 통과시키기까지 방사능 위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되게 낮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작년 10월 24일 날 상임위 때 의정부시가 보고를 했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시의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례 내용에 대한 인지가 되게 없었고 방사능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었는데 좀 더 많이 정보를 알고 있는 시에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5대 허위 보고라고 기자회견문을 제출했는데요. 여러 가지 허위 보고 혹은 편향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주민 발의안을 보류시키는데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24일 날. 그리고 결국 의정부시 행정은 지속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시의회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2015년 9월 7일 시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였는데요. 간담회의 참석자, 전문가들을 보면 전문가도 특정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지가 낮은 전문가들만 참석을 했고 또 방사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또 이제 특정 단체 위주로 또 의견 수렴도 어린이집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짚어봤고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의정부 역사상 최초의 주민발의로 주민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그런 이제 참여자치를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성과 있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아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정 개혁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용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희가 9월 18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안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제 방사능 안전 내시라든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위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한 조례인데요. 특히 처음에 이제 목적 조항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구조를 보면 시장은 방사성 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방사성 물질이 안전하다는 것도 아니면 그동안 토론회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보였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우 위험하지 않다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문구대로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적 조항에서도 그렇고 애초에 제출했던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많이 훼손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단체에게 특혜나 예산 지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조례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따 조항이 나올 건데요.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특정 단체에 방사능 급식안전센터를 대행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보통은 어디에 위탁한다 이러지 어느 단체를 명시해서 위탁 대행한다 이렇게 써있지 않는데 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의회가 최근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추진계획 보고를 의정부 시에서 하는 자료를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다 받았는데 보면 그 방사능 검사를 대행받은 단체의 인력과 예산 지원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조례다라고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기적인 검사를 표본검사로 바꿨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 여건에 따라 저희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연이에 검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표본검사로 바꾸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현실 여건에 따라 못할 수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대상에서
학교는 제외했습니다. 물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국가기준치 이상일 경우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기준치 이상으로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방사능검사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국가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100베크렐이. 그래서 그 식약청에서도 이미 다 공개는 하거든요. 근데 공개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시나 시의회가 많이 유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저희는 강조했는데 모두 삭제했고 방사능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는 조항에 썼는데 그걸 모두 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조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랑 시민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요청하면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실제로 방사능 수치가 나왔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를 했고요. 방사능 안전급식위원회의 시민단체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4-5가지 정도의 문제를 요약을 했고요. 자료에는 뒤에 이제 조례안을 보시면 원안과 그 다음에 이번에 확정된 안 비고를 상세히 보시면 세부적인 거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5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과 내용, 조례 내용과 관련한 개선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의정부시 역사상 최초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어떻든 조례 법을 제출한 거거든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것에 의해서. 근데 그것을 어떻든 왜곡시킨 것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된다 같이. 그리고 시 행정부서나 시의회는 어떻든지 간에 절차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발의 당사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배제시키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의정부 지방자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네트워크 참여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하고 조직해서 어떻든 그 조례안을 제출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의정부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되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반성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저희들의 힘이 저희들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부분은 같이 모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조례 내용이 이제 잘못됐으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까 조례가 어떤 내용들이 잘못되었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나를 제가 이제 5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5가지 측면에서 5대 개정 방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든 취지는 그 후쿠시마 핵폭발 이후로 사회적으로 방사능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일본 인근국가 일본에서 생긴 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방사능 위험에 대한 연구나 결과가 밝혀지면서 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 관심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안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걸맞게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단체 특혜 혹은 예산지원 시비를 불러일으킨 조례는 이거는 저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조례 조항에 그 방사능 전문가도 아니고 그 어린이 식생활 교육기관에 이게 방사능 검사를 항구적으로 대행하게 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인력과 예산을 벌써 배정해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좀 걸맞지 않다는 것을 이거는 좀 특혜 시비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안전급식위원회가 중요하잖아요. 방사능 안전급식위원회에서 방사능과 관련한 제반 정책이나 뭐 활동 계획들을 다 결정할 텐데
이곳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최근에 의정부시의 방사능 안전급식위원회 구성 내용도 저희가 다 정보공개에서 받아봤는데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보육 관련 부분들 여전히 대거 포함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뭐 학부모 또 혹은 뭐 방사능 전문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안전급식 대상으로 학교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역할 분담해서 시는 이제 영유아를 위주로 하고 뭐 교육청이 학교를 하니까 우린 학교를 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례에 명시해놓고 역할 분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이 아니라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그 학교에 예산 지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사능 검사에서 수치 공개하고요. 공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개는 불법이 아니고 공개하고 그 다음에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이제 수정 계약돼서 통과가 됐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제 대대적으로 그 의정부에서 제가 한 뭐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리고 수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를 뭐 저도 포함해서 봤는데 조례가 제정됐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뿌리는 거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너무나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됐다고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너무 좋은 조례가 제정됐다고 이제 막 홍보물을 뿌리셨는데 조례 제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조례 제정은 첫걸음을 내딘 것이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주민 발의 혹은 의원 발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정부시도 어떻든 앞선 첫걸음을 내디딘 거고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보다는 이후에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먹거리 혹은 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앞으로 그게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방사능이 어디서 옵니까? 핵 문제 때문에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탈핵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큰 비전을 갖고 활동한다면 그 의정부시에서 단순히 시 행정부서나 의회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어떻든 그 시민들과 그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그 무시하고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이제 통과시켰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꼬여서 네트워크에서는 시의원 규탄대회도 하고 뭐 시의원들은 다시 네트워크 소속 단체에게 뭐 그 네트워크에서 낸 홍보물에 동의하느냐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라 뭐 이런 이제 웃지 못할 공문까지 보내고 뭐 이렇게 꼬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좀 풀고 저희가 대화를 어떻든 제안을 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하고 또 다음 주 초에 시의회랑 정식으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상호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불신이나 비민주적인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 좀 사과하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쭉 간략하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과정의 성과와 문제 그리고 조례 내용의 문제 그 다음에 조례 개선 방향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잘 그 듣는 과정에서 이게 좀
지될 거라든가 좀 토론거리 있으면 좀 메모하셨다 이후에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래 이제 그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우리 이주영 변호사가 이제 해 주셨는데 오늘 재판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내주신 토론 자료가 16페이지, 또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내용은 일단 이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교실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발의했던 원안이 위반이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례로 담아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이제 협조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 및 규격이 없는 사항을 검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는 법률적인 해설해 주셨고요. 또 이제 그 토론회 때도 시행정부 팀장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이제 이 방사능 검사 자체가 이제 국가 사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법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예산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이주영 변호사님의 그 법리적인 문제 관련된 요 내용들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의회 이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바라본 주민 참여 자치의 문제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오시는 이한 노동당 의정부 당협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방사능 안전고시 네트워크에 참 늦게 승차했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서 참 안타깝고 화도 많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잘 통과되어가지고 우리가 모두 축하하고 환영하고 즐거운 잔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뭐 비판하고 돌아보고 또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신 분의 원래 내용과 토론을 이렇게 다른 주장이나 이거 비판하거나 이런 입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 주민 자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12년, 13년간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했지만 그 주민 자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 꼭지로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YMCA 참 감사드리고요. 반영관 사무총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준비해 주셔서 사회자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실무자로서 준비하면서 많이 애써주셔서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YMCA가 그 의정 모니터부터 해서 지방자치 상당히 많은 예정을 갖고 활동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2009년도 6월에 YMCA에서 주최했던 의정직위 평가단 토론회를 제가 토론자로서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시갑 의원이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신흥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님이시고요. 현 안병영 시장님이 토론자로 나오셨었고 그 당시에 초선 의원이셨던 현 최경장 의장님이 토론자로 나왔었고 저도 역시 토론자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뭐 전망 이런 제목으로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얘기부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잘 실천했다고 하면 지금 의정부시가 이런 식으로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의정부시 지방자치가 한층 더 일취월장하고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토론했던 분이 한 분은 시장님이고 한 분은 지금 삼선의 의장님이신데 의정부시의 지방자치는 한치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거나 퇴행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실제로 올해 그 YMC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상임위원회 방청까지도 그 시의회가 막아버리고 참석 못하게 하는 이런 제가 보기엔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면 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에서 견제받고 감시받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뜻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시민들의 견제를 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을 잘 견인하겠다고 하는 그 시민들의 움직임과 운동을 방청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까운 행동 아니겠는가. 그런 인식과 한계 속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방사능안전부시 조례가 이렇게 그 왜곡되고 바꿔치기 당하고 계약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지방자치 그 문제에서 이번 조례에서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조례가 좀 원안과 완전히 바꿔치기 되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게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대의제 아니겠습니까? 대의제 그 대의 권력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시행해 나가는 것인데 그 지방자치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우리 그 직접 참여 자치를 그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이렇게 여러 6가지 정도의 주민 직접 참여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이고 시의회도 나름대로 주민 직접 참여 정치가 그 대의제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주민 발의제를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 그 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그 조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구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능안전부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이 주민 발의로 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단체들이 한살림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먹거리 단체들이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 조례에 애정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 발의제들은 원래 그 주민들 입법 취지와 정신이 잘 살려져서 의회까지 잘 통과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의정부시 의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원작은 시나리오는 참 잘 써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의정부시 집행부의 그 연출에 의해서 의정부시 의원들이 실제 주연을 맡아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 밥그릇을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천에 걷어차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의 정신과 목적을 완전히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점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조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주민 발의 자체 제도가 이게 절단 나버렸다. 앞으로 그 어떤 단체가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주민 발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하겠다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의정부 지방자치는 완전히 주민 직접정치 분야에서는 망가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자료를 복잡하게 써놔서 잘 보기 어렵고 제가 이제 짤막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조례가 저희가 의정부시에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제출하고 나서 의정부시가 집행부가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가지고 시의원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잘 삐그덕대 버렸다. 의정부시 집행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아니면 통과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심리적인 저변의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규칙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규칙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이 직접
그 발의한 경우도 있고 시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조례가 재정 개정 과정 속에서 잘 됐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서 이것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주민 발의의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이것은 어떤 의견도 첨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민 발의안이기 때문에 발의안 원안 그대로 가되 여기에 서명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청구 요건이 맞는지 이 정도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청구 주민 조례규칙 심의회를 구성하면서 그 심의회 운영 그 조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들이 좀 있고요, 직원들이 있고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위촉인데요. 이분들의 조건은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 그래서 지방자치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발의 조례안은 굳이 여기 어떤 의견이 첨부할 필요 없고 조례의 유효성 여부만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명 인수가 맞는지 이 정도 기준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위탁받으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김종석 센터장님, 그 다음에 딱 한 사람, 방사능에 가서 진짜 전문가라 할 사람 딱 한 사람, 방종복 씨.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굳이 방사능 전문가가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효서명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숫자 세는 거거든요. 그럼 하면 되는데 방사능 전문가를 참석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상숙 어린이집 원장님, 피겨숙 영양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지방자치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참여시켰다. 왜 이랬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하는 발언들을 제가 시의회 의정부시로 자료를 넘겨받아서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여기서도 완전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2차, 3차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자치의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주로 이해 당사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이 되면 이해 당사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 정기검사, 우리 원안대로 한다면 정기검사 받아야 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양사도 이걸 집행을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급식센터장님도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잘 참고해서 해야 될 분입니다.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집행의 책임을 맡아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심의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전부 이 조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유효 서명인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안 된다, 방사능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의정부시는 나름대로의 지방자치법상 조례가 적용됐을 때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 집행부 공무원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 5사람의 이야기는 이 조례는 안 된다. 방사능이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반대 여론이라든지 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지막에 통과될 때는 그 유효 서명인수를 맞췄으니까 통과된 건 맞은데 이 부시장님이신 그 분이 흥격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분들이 반대 의견을 첨부할 수 없겠냐 했더니 그 첨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있었던 그 규칙을 완전히 위배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부정적 의견까지 첨부해서 이게 의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요. 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그 서명인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만 검사하면 됐었던 위원들을 의도적으로 이 조례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 책임을 맡아야 될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이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그 인식을 퍼뜨렸다라는 판단 뺏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시의회에 넘어오게 됐죠. 예. 넘어왔는데 넘어온 다음에 그러면 지방자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22쪽인가요? 20쪽인가요? 20쪽이 아니고요. 넘어온 다음에 그러면 20쪽 맞네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청구,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직접 이게 10,000명이 주민번호를 통해서
청구한 사명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추우나 더우나 그 거리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조례입니까? 청구안입니까? 그렇죠? 피눈물 난 조례고 그리고 이 고생했던 이유는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만큼 우리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키워내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영혼들이 이 청구 조례 안에 다 담겨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의정부시 의회가 이 조례는 좀 의정부 역사상 최초로 전국 세 번째로 주민 발의에서 그 의회 발의가 됐었으면 적어도 사전적으로 시의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 발의 조례를 좀 잘 다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15조의 2제2항 3항을 보니까 주민 발의 청구 대표자가 시의회에 발의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심의위에서는 의정부 회의 규칙으로 심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부시 지금도 안 들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수정안이든 뭐 원안을 심사하든 간에 어쩐 수정안을 했으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어떻게 수정안이 올라오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 전혀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23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수정안이 올라와서 우리 원안을 폐기시켜버리고 수정안으로 개정돼서 발의돼서 올라와서 통과되기까지 딱 1분 걸렸습니다. 1분 전에 그 1시간 전에 자치행정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니까 생략하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의 중에 나타난 사항을 부위원장이 보고하라니까 부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심도 있게. 1시간 동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방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기배부애들이 수정안이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이걸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의 없느냐? 이의 없습니다. 표결하는데 이의 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다.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보거나 이렇게 어마하게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아무런 그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노동조합이라든가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회의할 때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 발의한 사람이 누구고 수정안이 발의된 제안 설명과 취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질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각각의 기록을 남겨서 시민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게 최소한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 민주주의 일반 원칙인데 형식적 절차는 의정부 시의회가 지시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절차상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수정안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되기 바로 17시간 전에 저희가 이 수정안을 어렵게 받아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님께 통과시키지 마시고 좀 시간을 좀 늦춰서 저 얘기 좀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시의회나 상임위나 이쪽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법이 없답니다. 자치행정위를 통과한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번안동이라는 절차라는 있지 않습니까? 회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의회 회의 규칙에는요. 의원 발의의 경우는 번안동의의 절차가 있지만 주민 발의의 경우는 권한동의에 대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조치가 불비하다고 했던 부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최소한 중요한 이 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데 절차상에 필요한 심의 회의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통과하기 위한 규정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안을 받아서 그 근거에서 심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사전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서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급급해서 주먹구 통과시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에서 조례심의와 의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데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 조례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통과되기 위해 시의회가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했고 폭넓은 의견을 받았다.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랬는지를 한번 시의회에다가 자료 다 요청하고 받아보고 다 읽어보고
분석해봤는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10월 24일에 상임위를 통과할 때는요, 보류의 이유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게 하나였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도 교육감 자치사무인데 의정부시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점이 그거였는데 5월 26일 시의회가 자치행정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논리가 바뀌어가지고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왜 그랬나 보니까 그 사이에 경기도 교육감 자치조례는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4월달인가 통과됐죠. 그 경기도 의정부시가 상임위,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경기도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경기도 교육감 조례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도 교육감 자치사무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도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 소요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던 게 도대체 집행부의 공무원인지 의정부시 의회 의원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적은 돈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면 돈 많이 안 주고 시작할 수 있고요. 자칫하면 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집행부가 해야 될 얘기라는 거죠. 근데 왜 시의회가 돈이 많이 들어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중심 사고가 아니냐. 시의원들의 시민들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방법위원 여론조회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정리할 건 그 말씀드리면 제가 26페이지를 보시면 여론 수렴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5번의 회의를 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월 2일 날은 우리가 조례 발의 대표자가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상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러 간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때 한번 비로소 한번 만난 거예요. 보니까 나머지는 집행부가 얘기했고요. 9월 7일 간담회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려고 요식적으로 한 간담회였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것은 어린이 대표가 만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 조례 반대 의견을 접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건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결국 이해 당사자인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만난 것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9월 7일 간담회도 분명히 조례 대표 발의자가 이것이 나중에 시의회 통과되기 전에는 더 얘기하고 이걸 근거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싹 무시해버리고 수정하러 가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민발의 조례 아닙니까? 주민발의 대표자가 최소한 들어가서 부루시 의회처럼 대표 발의자가 이 조례 안의 취지가 무엇이었고 이것이 통과될 필요성이 뭐였고 이것이 만약에 수정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타협점이 어딘지까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된다는 거죠. 예. 시의회가. 근데 그런 기회를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다.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렸다. 아니 의정부시 주민발의 조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밖에 제가 이 과정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다시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박스 안에 28페이지 박스 안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11월 4일에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요지는 뭐냐면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지 않았느냐.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줬는데 이걸 부여시킬 수 있었지만 너희들이 해달라는 방식으로 해줬는데 왜 우리가 시민단체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되느냐. 왜 너희는 그 이후에 집행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식의 발언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발언의 결론은 뭐냐면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원했던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계약해서 통과시켜줬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발언 속에서 다 내포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발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데 일단 이것은 의정부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시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 1만 명이 정말 영혼들을 시의회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과정들에는 설명 없이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납득 가능한 선에서의 설명이 전혀 없이 확 바꿔쳐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 발의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이 주민 자치를 짓밟은 것이고 의정부의 지방자치를 한 10년, 20년 후로 후퇴시켜 버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이게 미안하다.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의정부 지방자치가 협치란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길 바라겠고요. 또 나머지 조례 개정 원칙이나 이런 거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조례 제정의 사전적 조치, 법률적 조치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의 규칙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지루하시죠? 네.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있죠. 민주당의 대통령 유력 대선 후보 8%짜리 대선 후보가 갑자기 힐러리 클린턴을 입박하고 잘못하면 이제 대선 주자까지 되겠더라고요. 민주당 이런 분인데 40년 동안 일관되게 활동했던 분이더라고요. 삼인주의자신데 한 번도 변함없이 활동했던 이분이 비결이 뭔가 봤더니 항상 1년 내내 항상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각성시키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의 주체로 자치의 주체로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대선 후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데 아주 쉬운 얘기지만 훌륭하신 분이 얘기하니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각성하고 자각해서 이 조례를 다시 원래의 취지와 정신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간 이후로 함께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힘들지만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올해 조목조목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한 노동당 부위원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자료 너무 많이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방사능과 인체 안정성에 대한 검토란 주제로 우리 박진규 천주교 정의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장님이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박진규입니다. 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직책보다는 사실은 의정부에서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 소개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방사능 안전규칙 조례 문제는 사실 당사자 저희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표시가 뭘로 보이십니까? 위험이죠. 이게 최근에 이제 표시되고 있는 방사능 위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표시하는 게 벌써 죽음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방사능이 쪼이면 사람들은 달아나라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궁금한 게 왜 이걸 갖다가 쉽게 방사능 위험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까? 왜냐하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방사능 물질들 중에서는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25,000년이나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때까지 과연 우리들의 언어가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나온 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방사능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힘과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기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지만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핵입니다. 핵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뭐 많이 예전에 뭐 물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얘기 들었지만은 바로 방사능의 문제는 그 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작고 단단한 그 하나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그 구성들에 대한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깨트리면서 발생되는 그 모든 힘들이죠. 그 힘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은 대단히 단단하고 안정된 물질이 있는데 그것들이 깨지면서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데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시기,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언제냐. 제가 표로도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24,400년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그 핵 발전소에서 쓰고 나오면은 그 남는 제조제 그리고 또 결국 이게 또 핵폭탄의 그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이 지금 뭐 경주 이런 데서 뭐 방패장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방사능 폐기물을 그 갖다가 이제 모아두는 곳을 짓는다는데 24,000년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뭐 삼중수소, 요오드, 세슘 이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물리적 반감기, 생물학적 반감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먹고서 이제 최대로 또 배출되는 또 시간들이 또 있고 이것 자체로 또 이렇게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계산한 것들이 이제 유효 반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이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들이 쉽게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방사능이 원래부터 있었던 방사능이 있어요. 우리 보통 라듐 뭐 이런 라돈 5000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사실 원래 있는 물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사선 그 다음에 뭐 공기 중에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원래 붙어 있었던 핵을 깨트려서 그 튀어나온 여러 가지 물질들 그게 있는데 그게 한 1000여 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들은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방사능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뭐 그런데 뭐 자연방사능 우리 뭐 살고 있는데 별로 괜찮지 않느냐. 근데 자연방사능의 노출과 그 인공방사능에 대한 노출은 사실 달리 봐야 되는 것들이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연방사선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이 살면서 그 안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기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환경적인 그런 적응도가 있지만 지금의 그 발생되는 인공방사능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물질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개의 중요한 그 말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건데 결정론적 건강 영향하고 확률론적 건강 영향이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론적 건강 영향이라는 것들은 소위 그 방사능이 뭐 그닥 위험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관리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이 결정론적 방사능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그 단시간 내에 그 소위 말해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한테 적용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사선에서 일을 하시는 방사선과 뭐 기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핵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로 그 사용되는 그러니까 노출량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해서 그때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밑에 있는 확률론적 건강 영향은 그거 관계없이 방사능에 어느 정도 쏘이면은 그만큼의 위험성이 노출된다. 이것이 바로 그 기본적인 모든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쉽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그 연간 10워트로 얘기할 때는 1mm 10워트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그 허용 기준치예요. 근데 1mm 10워트도 사실은 인구가 4,500만이면은 1년에 450명은 그거 가지고도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위험성이 노출된다. 그래서 확률적 건강 영향은 결국엔 역치란 없고 어떤 문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 1이 있으면 1만큼 위험하고 2가 있으면 2만큼 위험하고 그렇게 판단되는 걸 갖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 A 그래프가 바로 이제 그 확률론적 건강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비를 하고, B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그 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걸로, 이런 모델로 그려집니다. 또 요거는 이제 우리 알 방사의 확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연 방사능 확률과 그 다음에 병원 방사능,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뭐 CT나 엑선 찍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인공 방사능, 거기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사능은 세포 변화가 빠른 아이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그 여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한테 보다 더 의미 있게 위험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그 핵발전소에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허용되는 그 방사선 쐐기가 있는데, 방사선 양이 있는데, 그 양을 태아가 쬐면은 바로 그 백혈병에 걸리면 그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 여자하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인류가 지금 여러 번의 그 핵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핵폭탄이 히로시마 이런 데서 일본에서 이제 경험했었죠. 그리고 체르노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있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벌써 큰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그 전에 뭐 스리마일이라는 그 미국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 사고가 터졌을 때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 거기 뭐 바람 타고 자기네 온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체르노빌이 터진 게 원자로 1기였습니다. 1기.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는 원자로 4기가 터졌죠. 4기가 다 터져버렸는데, 그런데도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때 체르노빌 사고 터지고 나서 그 제일 변화가 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히 어떤 핵에 대한 위험성, 방사선의 위험성을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 아예 이번엔 탈핵선언을 했죠. 그래서 2020년까지는 아예 모든 핵발전소를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근데 그와 유사하게 바로 옆에서 터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기로 뭐 방사선 뭐 어느 정도 뭐 안전하다, 그리고 핵발전소 계속 짓겠다, 그런 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은 발전인지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듐이라는 원소가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막 되게 신비한 물체였어요. 막 빛도 스스로 발광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암 부위에 쬐었더니 암이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이게 결국 세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막 음용하고 이게 야광시계 이런 걸 갖다 할 때 그걸 칠했다고 합니다. 라듐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공들이 다 라듐 중독돼서 결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이 여공들이 죽었을 때 밝혀지지 않았다가 그 당대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죽고 나니까 조사가 돼서 이게 원인이 라듐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00년대, 그것도 1930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보여진 게 뭐냐면, 이게 라듐으로 만든 장난감이에요. 네. 장난감이 유행했어요. 유행.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몇 년 안 됐습니다. 바로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자신 있어 말하는, 무엇까지 자신 있게 말을 할까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피폭 경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 방사능이라는 것들, 작은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그 폭발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부 피폭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빛을 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최근에 보면 뭐 핵폭탄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엑스레이,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외부에서 방사선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래서 원래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는, 그 에너지를 내는데 내가 곁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방사선이 그때 그만큼은 또 많이 노출되는 거라서 그리고 외부 피폭이 있는데 외부 피폭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간만큼, 그 물질에 있는 시간만큼만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그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피부를 통한 피폭이 있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외부 피폭 플러스 내부 피폭이 되는 거예요. 왜 피부가 또 흡수를 하니까 물질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봤던 그 라듐 그 여공들이 그 더 잘 칠하려고 입에 침을 바르고 그 했으면은 그게 바로 피부를 통한 피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나온 것 있습니다. 요즘에 그 건축물 중에서도 그 방사선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주로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고, 그래서 그 폐암 발생률의 그 1위가 바로 흡연이면 2위가 바로 이 방사선 물질에 의해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부분에 관련된 그 한국에서도 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죠. 게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또 열심히 또 그 건축 부품을 이렇게 수입해와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인데요.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위험한 건 바로 그 물질, 그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우리 몸 안에 넣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우리 세슘이라는 그 인위적인 그 바로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혼돈이 오냐면 칼슘과 혼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칼슘 같은데 근데 칼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세슘인 거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내부 피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계속 그게 몸 안에 있는 동안 24시간 계속 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내부 피폭을 또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죠. 언제 그럽니까? 암에 걸렸을 때 방사선 치료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형식, 어떤 걸 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됩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머리가 다 빠지세요, 그분들이. 왜냐면 그게 세포가 머리카락에 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가 변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DNA 구조가 흔들려지면서 세포가 변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까지 이것은 전달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은 그 뭐 더 훌륭하게 또 변할 수 있지만 우리도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폭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죠. 자연 방사능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딱히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병원 방사능 같은 경우는 내가 CT나 엑스레이를 갖다가 좀 자제를 하고 좀 돈이 좀 있으면은 뭐 MRI를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 방사능은 우리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억제시키고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떤 피폭량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들은 어떤 탈핵에 대한 길들을 가는 것들이 그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들을 갖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뭐 1kg당 100g이 바로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치입니다. 그 식품 거기 그 안정청에서 나온 안전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버트라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예전에 그 검사했을 때 보면은 쭉 나오는데 대구 중에서 보면은 97.9베크렐이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유통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방사능 기준치에 보다 아래기 때문에 지금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그
보시면은 제 4조로 되어 있는데요. 4조 중에서 보면은 4조가 아니라 8조인가요? 8조네, 8조. 8조 보면은 방사성 물질 검출 10조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거는 100베크렐입니다. 방사능 균치가 초과 검출된 경우에만 즉시 위원회 및 경기도 교육지원청, 진근 시군 관계기관에 알려 아주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에는 100베크렐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걸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걸 갖다가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이 조례. 결국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 방사능에 대한 대비는 우리 때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사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토론자가 워낙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셔서 원래 이제 토론 시간 10분이었었는데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만 듣다 보니까 좀 졸렵죠. 나만 그럴까요? 날씨도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되게 더운데 조금 이렇게 온도를 좀 낮춰주시든가 이렇게 한번 창을 열시든지 이렇게 좀 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이제 좀 다시 한번 앉으시니까 졸렸고 해서 하여튼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했던 점, 그동안에 이제 조례 제정이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 궁금한 점도 되게 많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발제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토론하신 분들 내용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늦게 오셨는데 몇 분 소개 좀 드리고 토론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YWCA 그 황희수 총장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런가요? 제가 못 봤습니다. 담당했던 간사가 네. 팀장이 애기 나라 들어갔어요.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살림에 한살에 오셨는데 그 서희수 팀장님하고 임정화 그 활동가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꿈틀에서 오신 거죠? 네, 꿈틀에서 우리 김영미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체성을 모르겠네. 어디라고?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시의회에서 오셨네요. 우리 이미수 의정 팀장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하여튼 22일 날 토론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오셔가지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 한겨레 들의 협동조합의 임대수 이사님이 오셨네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혹시 소개 안 하신 분 우리 이상현 팀장 오셨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발제한 내용들하고 토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적극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쫙 가는 거 뭐라 그래요? 경광판 광고이고 거기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던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시죠. 팀장인데요. 네. 이제 2016년 1월 달부터 하기로 방사능부가 통과돼서 2016년 1월부터 한다고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나 궁금하신 식품 중에서 궁금하신 꼭 방사능 검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미리 좀 전화를 주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요. 위원회에서 그런 걸 심사를 해서 통공이 전해지면 그걸 검사를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그 시민들 누구나 그 검사 요청하면 다 받아서 해주신다는 건가요? 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위원회를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이제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하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기 목표를 만들어갖고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뭐 우리가 선정을 하면 일방적으로 관에서 선정하는 품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많은 품목들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품목을 검사하는 걸 이렇게 나는 잡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잡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후에 그 주민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시와 관련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시의회 차원에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희 씨는 얘기해 주시죠. 예. 아니, 시에서 오셨는지는 몰라서 네. 궁금함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이유한 토론자께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의 발언을 캡처해서 여기 박스 안에 넣어 놓으시면서 거기에서 그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집행부에서 한 대로 이거를 했는데 왜 집행부가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아까 그 박스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일단 저기 네. 아까 토론자 발제 토론문 내용 중에서 자치행정장 그 권재위원장이 발언했던 11월 4일 수행계획 보고와 관련된 그 회의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거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당사자는 아닌데요. 제가 그 당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뭐냐면 이제 주민 발의와 올라온 조례를 시에서 무조건 이걸 각하시키지 말고 우리는 의회까지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는 내가 법률이 위반되면 내가 각하를 시키지 왜 의회를 보냈냐 이 말뜻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집행부 하는 걸 따라갔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주민 발의를 했던 그 조례안이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오셔갖고 각하시키지 말고 의회로 보내라 그래갖고 의회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얘네가 법률이 위반되면 얘네가 각하를 시키지 왜 의회로 보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말뜻이 그건데 이게 아까 우리 이현 그 본원께서 혹시 뭐 집행부에서 한 걸 의회가 뭐 이렇게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회가 뭐 마창문을 쳤다 이런 식의 발언인데 그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잠깐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명하셨는데 네, 토론자한테 그 다른 분들도 적극적 질의를 해주시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랬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기록은 이 회의록에 그 토시아나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토론집 자료집에 보시면 맨 뒷부분에 그 간담회 속기록 그대로 원본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여기 제가 발췌한 것만 봐도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 원정 자치행정위원장이 뭐라 그러시냐면 의미를 잘 보세요. 집행부 의견을 많이 수렴한 조례를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앞에 뭐 빼먹은 게 있지만 더 좋은 현실에 맞는 끈은 밀면서 얘기하신 결과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많이 수렴한 조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신 말씀의 내용의 그 심정을 보면 그날 이 발언록을 보시면 한 페이지 반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자치행정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격앙되신 것들이 글 속기록을 보면서 느껴져요. 격앙된 속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서 나오는 게 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 격앙된 속에서 쭉 여러 가지를 막 불만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중간에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집행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최소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네트워크한테 공격당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우리를 좀 시의원들이 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속기록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다 거짓이 아니고 아무리 한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획기 속기록을 기록한 것 갖고 저희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제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예예. 잘 안 보이는데. 아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예. 저는 고양 YWC에서 왔고요. 지금 고양시도 방사능 안전구식 조례 제정 운동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에 저희 상정을 하는데 의정부의 모델이 아주 중요한 단지자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계약된 상태에서 수정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들, 후발주자들한테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가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향후 조례를 만드는 다른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의정부에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검사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하실 것인지 자체적으로 기계를 갖추시고 할 건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건이나 다른 기준으로 검사 의뢰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잠깐만,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조례를 이렇게 이제 좀 전제하고 이후에 이제 집행과 관련된 이제 질문이 돼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확정된 건 없고 시행 규칙이나 또 위원회 구성이나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후에 이 개정이 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뭐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좀 해보신 걸로 하고요. 뭐 발언할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 발제자가 뭐 발언하시다고 합니다. 그 뒤에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0조. 저희 조례가 수정계약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여기 계시는 이제 이종원 팀장님 포함해서 시의원들과 시행정부서, 그러니까 시행정부서가 앞으로 우리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각종 계획들을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라고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시의 요청해서 정보 공개해서 이 자료를 다 받아낸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의정부 시에서는 이제 조례를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방사능 검사 기관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거기에 예산하고 인력을 얼마를 배정하겠다. 그 다음에 방사능 검사는 당장 이제 기계를 사지 않고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검사를 해나가겠다가 상세히 이종원 팀장님이 시의원들 앞에서 다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었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반 총장님 혹시 뭐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예. 아까 오시지 않았는데 이주영 변호사님이 이제 뭐 저희가 조례를 원안을 제출했을 때 그 내용들이 국가사무나 또는 이제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위배가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그 내용들이 16페이지, 17페이지에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우리 김성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 혹시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또 질문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온 것도 저희 고양시 중으로 가장 크게 이제 난제에 부딪힌 게 문적인 부분을 변호사님들이 다 정리해 주신 네 가지 특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한 건데요. 앞에와 연결해서 20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가 검사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정된 기관이 아닌 데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가 기회를 가지고서 그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후속 처리를 하는 것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것이 국가 사무이다라는 법적 근거가 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그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요거는 우리 이해한 토론자가 답변하는 시간. 예, 제가 이게 사실은 이주영 변호사님께 이 법률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은 이번 토론회도 토론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제가 요청드렸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10월 24일 날 지난해 그 상임위에서 보내드릴 때 주요한 법률적 근거가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의견을 들으면서 시의회가 이것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이걸 보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입에 대한 이 경기도 의견을 갖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은 그 의정부시 집행부의 의견도 있지만 경기도 집행부가 이것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제가 직접 질의를 던졌습니다. 질의를 던져서 이주영 변호사님께 이걸 따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경기도에다가는 방금 말씀하신 이게 경기도 사무냐 국가 사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제가 미처 연락 확인을 못했는데 여러분 법제처